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잇따른 파렴치한 행보에 대해서 인내심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중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워딩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초강도 규제 조치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 유출 의혹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군사, 안보, 의료, 산업, 각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술을 탈취해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결국 참다가 폭발한 것은 이번에 세계를 강타했던 중국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가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중국이 몰래 빼가고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국이 의심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사관 폐쇄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시작한 1979년 이래 발생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 국교 단절 직전 단계의 강력한 외교 조치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 부적절한 탈취, 훔치기 등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산업이 성장해 왔었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한 것은 중국 국민들 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대중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겠고, 이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류를 틈탄 미국의 전 세계 여론 조성의 목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 본인들의 지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게는 철저히 짓누르는 행보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옥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던 말이죠. 이 영사관 폐쇄, 이러한 미국의 초강력 조치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강대강 대치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마치 반도체 업계에서 치킨 게임을 보는 것처럼 극한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인데요. 최근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공식 인터뷰나 대외 발표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케일리 매커네니 백악관 대변인 역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목해볼 점은 이 폼페이오 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호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시 주석에 대해서 이 프레지던트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제너럴 시크리터리, 총서기로 부르는 빈도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의도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호칭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대놓고 표출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담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이 함께한 실무 만찬에 참석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장관 취임 후에 중국 방문 당시 시 주석과 생산적 미팅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시 주석을 총서기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지던트,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프레지던트의 의미는 대통령이죠. 현재 이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의해 지도자가 선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의 승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이 폼페이오 장관이 펴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번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연설 도중 시진핑 총서기는 이미 배척된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정한 선봉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에 담긴 숨은 뜻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사상, 이념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확실해요.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1부터 10까지 모두 통치하고 관할하겠다는 권위주의 체제예요. 분명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고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국가인 만큼 이 국민들 개개의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창궐했을 때에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함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 사태의 진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결국 현재 중국의 통치 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도로요.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도 깔린 것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의 도전에서 목소리를 내는 중국인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을 향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죠. 자,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이 반중국 경제연합 EPN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G7 체제를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인도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가인 호주 역시 미국의 동맹국가이면서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를 초청해서 G10, G11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예요. 사실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취지의 것들이죠. 그리고 중국,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당한 중국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닫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균열을 발생시키게 하면서 외우 내환,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중국 정부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국제 분쟁 해역 중의 하나인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죠. 이 미국이 중국 해안에 대한 정찰 비행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나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해당 내용을 26일자로 보도했고요.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 SCSPI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 공군 E-8C 정찰기가 4차례나 중국 광둥성 남동부 해안에 접근하는 등의 미국의 공중 정찰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공중 정찰은 훨씬 더 자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이번 달 들어서는 미 군용기가 인근 미군 기지에서 남중국해로 비행한 횟수가 무려 50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역시 이번 달 15일 이틀간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무기 수천 발을 발사하면서 해당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전개한 데에 이어서 공군 역시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군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섬인 우리섬에 최소 4대의 J-11B 전투기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했었던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을 더 격화시킬 뇌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 러시아와 맺었던 핵 전력조약 INF에서 탈퇴한 바 있었죠. 미국이 러시아와의 이 해당 조약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었죠. 이 미국이 INF에서 탈퇴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고 봐야 하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고 있고요. 당초 한국, 일본, 팔라우 등의 여러 가지 지역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류큐섬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과 중국 정부 사이의 틈을 벌리기 위해 중국의 내부 갈등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해제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 15일 베트남에 3호점을 오픈했다. 2000m 규모의 새 상점은 420-7구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 중 한 곳에 위치해 있다. 유니클로는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유니클로가 베트남 시장의 소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불과 사흘 뒤인 6월 5일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420 랜드마크 81 내 쇼핑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4호점을 오픈하겠다고 밝힌 데서 엿볼 수 있었다. 회복 조짐은 식품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 식품, 음식 배달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43% 줄었지만 4월 0.66%, 5월 0.34% 오르며 곧 반등했다. 스토랑과 술집의 재개장은 이 그룹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식 레스토랑 체인점 모리코는 고객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발병 후 테이크아웃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식당으로 오고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음식점 대표는 또 주거단지 내 음식점의 매출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폐업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병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고객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유급 사무직이 많은 고객들은 코비드 전과의 소비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산업들로는 현재와 미래의 주택 모두를 목표로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있다. 리노베이션, 목적의 쇼핑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4월과 5월 생활가전과 상품 CPI는 각각 0.06%, 0.05% 증가했다. 유니클로가 5월 15일 7구역에 3호점을 개점한 같은 날 3구역에는 가구 브랜드 나신의 새로운 쇼룸이 들어섰다. 불과 일주일 뒤 2구역 타워 Dn에 또 다른 브랜드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나신, 보콘셉트, 칼리가리스, 벨라비타 럭셔리와 같은 가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아카 가구 그룹의 CEO 마이도투이 둥은 이번 대행이 주택 개조 욕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낙관론 모바일 마케팅 협회와 인공지능 플랫폼 서베이센스 모바일 시장 플랫폼 아드티마 시장 조사업체 칸타, 월드 패널 베트남이 최근 코비드-19가 베트남 소비자와 기업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에 대한 걱정이 덜했다. 이 보고서는 응답자의 36%가 걱정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21%와 28%로 높은 수치다.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발생 후 경기 회복 시기를 평균 2개월로 전망한 반면 인도인들은 3개월, 인도네시아는 3.1개월로 추정했다. 모리코 대표는 올해 말까지 경기 회복에 분명한 징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중단하고 좋은 레스토랑을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행병이 미래의 계획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FRA 코리아가 대표 교체라는 강수를 두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추락한 실적과 최근 불거진 구조조정 논란 속에 새로 선임된 정현석 대표에게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함께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FR코리아는 구조조정 이메일 오발송 논란을 일으킨 배우진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일 롯데몰 동부산 점장을 역임했던 정현석 상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앞서 배 전 대표는 신동빈 회장님이 인사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구조조정이 문제없도록 계획대로 추진 부탁한다는 메일을 임원이 아닌 전 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FR의 코리아는 해당 메일 발송은 개인적인 실수이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전년도 순이익이 2,383억 원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하향세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교체가 유니클로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에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론 정 대표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부터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부산 지역 최연소 점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올해 46세로 비교적 젊은 경영인으로 통하는 만큼 유니클로의 정상화를 이끌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FR의 코리아가 유니클로 오프라인 매장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니클로와 시장이 겹치는 자매 브랜드지의 국내 시장 철수 결정이 의반이라는 것이다. 또 유니클로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매출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신규 출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지난 4월 부산 상동타워점을, 지난달에는 롯데몰 광명점을 신규 오픈했다. 이에 유니클로가 구조조정 대신 공격적인 경영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인력 감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계획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클로는 기존에도 수익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규 출점과 폐점을 결정하고 있었다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방식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글로벌 기업이라 진출국에 대한 개별 전략을 말할 수 없다며 신임 대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는 그룹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면서도 FR의 코리아의 지분 49%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롯데 쇼핑이 유니클로의 제도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가 한국에서는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대신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계획에서 비껴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관건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정 대표가 불매운동과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뚫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전 처리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